그리고 계산 문제들도 좀 나옵니다. 회의 참가자 수에 따라서 어떤 비용들이 변동하는가에 따라서 나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10명이 회의할 때랑 1000명이 회의할 때 뭐가 가장 다를까요? 너무 쉽죠. 회의 장소비도 달라지겠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호텔비도 달라지겠죠. 리셉션, 연회 오찬비, 뭐 기타 등등 이런 가변성이 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보통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어떤 회의장 좌석 배치 방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회의 종류인지 따라서 회의 좌석 배치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클리닉이면 뭐 할로우 스퀘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중간 비워놓는 거 있죠. 할로우 스퀘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냥 뭐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클리닉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자간 회의를 할 때 특히 할로우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모난 형식이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어떤 나라가 먼저 후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누가 주최자고 누가 개최자고 이런 어떤 서열이 있거든요. 나라마다 이제 사실 앉는 서열도 다 있고요. 다 달라요. 암묵적으로 다 있는데 그런 의전이라고 합니다. 의전 서열 없이 그냥 모두가 공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할로우 스퀘어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의 중간에 나오면 어떤 부대 행사들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연회 행사는 기본이고 공연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투어가 여러 가지로 잡혀 있는데 fem투어는 뭔지 fem투어는 도시나 컨벤션 사무국 또는 개별 회의 시설에서 기획가들을 무료로 좀 초청해서 미래에 있는 회의를 자신의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장소 너무 좋아. 너희 사전에 초청할게. 너희 외국인들을 뭐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도 보여주고 산업체 시설도 보여주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맛집에 가서 먹거리도 먹게 해주고 뭐 기타 등등의 회의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통 인스펙션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문 용어로 팸투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있는 거를 홍보하는 활동이 바로 팸투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대 시설이 있는가를 하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좀 단골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제회의 파급 효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제회의 파급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컨벤션 산업론에 보면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먼저 경제적 측면이 있을 거고, 사회적 측면이 있고, 정치적 측면, 관광 측면, 뭐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컨벤션을 하게 되면 다 좋다 그래요. 그쵸? 음, 컨벤션 일단 개최하게 되면 다 좋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다 좋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컨벤션이 개최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금 뭐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벤션 우리 부산에선 여러분들 어디가 있죠? 센텀시티가 있죠. 센텀시티의 국제회의가 큰 것이 열리게 되면 어, 컨벤션 센터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조금 소음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교통 체증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백화점 세일,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행사,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 앞에 교통은 마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웨딩까지 끼어 있으면 마비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국제회의 파급 효과 중에서는 물론, 그런, 어, 선의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역효과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스타일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는 시선들을 중간중간에 이론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할 겁니다. 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컨벤션 마케팅 문제도 나옵니다. 컨벤션 마케팅 중에 마케팅 미스 전략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제품 전략, 프로덕트 있죠. 가격 전략,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전략, 플레이스, 그 다음에 촉진 전략, 프로모션. 이 포피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컨벤션 마케팅에서는 이런 포피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를 보는 것들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컨벤션 산업은 말 그대로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그래서 전시를 다루지 않는 것들은 아닙니다. 전시도 다루고 있고요. MICE, 마이스 산업이라고 컨벤션 산업이지만 마이스 산업 전체를 다루는 게 이 컨벤션 산업 컨벤션 기획서입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전시 기획사가 있고 컨벤션 기획사가 있는데 이걸 두 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알아둬야 되냐면요. 요즘에는 전시를 하면서 국제회의는 컨벤션은 익스비션을 하면서 컨벤션이 부대 행사로 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도 굉장히 중요한 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컨벤션 산업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 구성 요소, 그리고 이벤트, 인센티브, 미팅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 구성 요소가 있죠. 먼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관람객,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소재는 뭐냐면요. 뭘 전시할 거냐. 크리에이터들, 아까 전 크리에이터들을 그냥 중점을 가지고 가볼게요. 크리에이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방송 장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방송하는 방송 장비, 신기술, 방송 장비,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의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게임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게임 관련한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자기가 게임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 보여줄 수 있겠죠. 드론이면, 드론 크리에이터면, 자기가 드론을 어떻게 비행하고, 어떻게 코딩하고,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겠죠. 이런 전시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걸 전시하게 되면 관람객이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겠죠. 뭐 익스비션 센터 같은 데가 전시는 필요하겠죠. 보통 호텔이나 그런 공간에서 전시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 전시를 한다 그러면 소규모 비즈니스 파트의 어떤 제품 시연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할지언정 보통 공업 전시회 아니면 대형 전시회 같은 경우 모두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컨벤션 센터 안에 전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부산에는 뭐가 있죠? 맥스코가 있고 서울에는 뭐가 있죠? 코엑스, 경기도는 킨텍스, 대구는 엑스코, 화백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겠죠. 하여튼 전국에 그런 컨벤션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한다. 그리고 전시의 기획 시 고려 사항은 컨벤션 기획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의 기간을 선정하고, 그리고 전시의 개최 목적이나 운영 조직, 규모 장소, 마케팅 계획, 예산 편성, 행사 계획 등 이게 거의 국제회의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려사항들은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듣다 보면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이런 기획식 고려사항들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문제가 이게 응용돼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벤트의 규모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MICE 중에 그 인센티브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MICE 중에 E를 익스비션이 아니라 이벤트로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컨벤션 안에 이벤트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시회 안에 또 이벤트가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IC 외에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어떤 산업 분류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제회의를 하면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전시회를 하면서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벤트는요, 뭐, 안에 속해 있는 부대 이벤트, 부대 행사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홀마크 이벤트 같은 게 나와요. 메가 이벤트.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월드컵,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올림픽, 아니면 뭐 이벤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그리다, 게이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많죠. 아니면 뭐 일본의 설빙 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든버러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은 메가 이벤트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매년 뭐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간략하게 개념을 좀 잡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벤션 산업론에는 대략 큰 분류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들을 풀어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론은 또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파트 2의 호텔 관광 실무론에 대한 것들도 간략하게 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호텔이랑 관광 부분이 같이 파트 값쳐서 나와서 서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주로 뭐 호텔 분류나 호텔 법규 그리고 규모 또 계산 문제 그리고 안에 있는 종사원들이 하는 업무 서비스 이런 것들로 중점으로 나오고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법규도 많이 나오지만 관광 부분 파트에서는 주로 사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나옵니다. 승수효과 같이 계산하는 것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호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규모에 따른 호텔 분류가 많이 나옵니다. 호텔 분류, 호텔 과들도 여기 있더라고요. 호텔 어떻게 분류하죠? 그렇죠. 객실 150 뭐 이하는 어떤 객실이다. 어떤 호텔이다. 그리고 뭐 150 이상은 중규모 호텔. 아니면 뭐 몇 급으로 나눌 건지 아니면 별로 나눌 것인지 옛날 고전적인 방식으로 호텔을 분류를 할 건지 몇 성급 호텔인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나오겠죠. 뭐 특일급, 특급 호텔 이런 건 없고요. 요즘에는 뭐 3성급 호텔, 6성급 호텔, 7성급 호텔 보통 별로 많이 나누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격실 이상 또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면 어떻게 호텔이 분류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류와 다르게 입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 입지가 흔히 말하는 우리 도시에 있는지 시티 호텔처럼 도시에 있는지 아니면 뭐 섬이나 바닷가와 같은 리조트 호텔에 있는지 아니면 터미널 근처나 비즈니스 중앙에 있는 비즈니스급인지 아니면 항구에 있는 시포트 호텔인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입지에 의한 분류에 있는 호텔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이 문제도 단골처럼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입지에 의해서 뭐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이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대한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숙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목적에 따른 호텔 분류도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1개월 이상 장기로 머무는 비즈니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레지던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용 목적이 카지노다. 그러면 카지노 호텔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국제 회의를 위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컨벤션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용 목적에 따른 호텔 분류도 있다. 그리고 시설 형태에 따른 숙박 분류도 있습니다. 호텔이지만 숙박 분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모텔은 말 그대로 그냥 모텔이잖아요. 우리가 단순 잠만 자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텔의 개념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할 때 모터 있죠. 그런 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바로 앞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휴양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곳이 바로 모텔이죠. 그런 모텔이 있고 또 보텔, 또 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해변에 보트를 정박시키고 이용하는 해변 등에 이용하는 이텔, 보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보텔. 그리고 플로텔이라고 그래서 여객선이나 페리오, 유람선 등을 해상에 운항하는 배 위에 있는 호텔을 바로 플로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시설 형태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호텔이라고 해서 유스 호스텔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르피나 유스 호스텔이 있죠. 그건 청소년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안에 있는 체육 시설이나 기타 운동장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시설 형태에 따른 호텔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분류에서는 총 4가지를 말했죠. 규모에 따른 호텔 분류, 그리고 입지에 의한 호텔 분류, 이용 목적에 따른 호텔 분류, 시설 형태에 따른 호텔 분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호텔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단독 경영 호텔인지 아니면 체인 호텔 경영인지 아니면 뭐 리퍼럴인지 이런 것들을 각국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했을 때 이건 체인 호텔이다. 아니면 이거는 뭐 직영 호텔이다. 아니면 이것들은 뭐 단독 호텔이다. 아니면 이건 브랜드 호텔이다.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호텔의 조직이나 아니면 경영 형태에 대한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호텔 안에 지배인들이 하는 역할, 종사원들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 지배인 먼저 알죠, 여러분? 들어봤나요? 호텔 하시는 분들은 호텔 과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텔 전체 영업장을 대상으로 뭐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 그리고 처리, 불평, 접수 불만, 뭐 안전관리, 재산관리 등 뭐 호텔 간의 모든 거를 좀 업무를 관장해서 총지배인이 그걸 모두 관장하잖아요. 하지만은 총지배인이 부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총지배인이 24시간 있는 게 아니라 퇴근을 한 후에 그 2인자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차수에 있는 2인자가 할 수 있겠지만 당직 지배인은 보통 이 업장을 잘 알고 있는 몇몇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그날 당직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혹시 군대 다녀온 친구가 있나요? 당직 사관이라고 하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편한 거는요. 흔히 말하는 보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모두 관리자가 뭐 집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음, 어렵네요. 여튼 그 총지배인이 없는 자리를 그 당직 사관이 당직 지배인이 대신해서 그거를 이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인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어떤 일련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 그 외에 세일즈 지배인, 말 그대로 호텔 객실을 영업장을 영업하러 다니는 세일즈 지배인이 또 있고요. 그리고 뭐 세일즈 지배인 중에 판매 촉진 지배인이 세일즈 지배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지배인들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제일 많이 본 프론트 데스크 팀이 있고 F&B는 푸드죠. 푸드 앤 베브리지 팀이 또 있고요. 또 생산부서처럼 하우스키핑 관련한 팀들도 있어요. 이런 부서에 있는 지배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객실 사용법에 대한 산출법이 나옵니다. 평균 객실 요금이 있거든요. 그게 로이 휴버트에 의한 평균 가격 산출법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추산이 되고 있고, 또 호워드에 의한 객실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는 추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이 있다. 객실 요금을 어떻게 산출하냐.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서 하루에 다른 호텔들 보고 아니면 뭐 플랫폼에 있는 뭐 호텔 뭐 호텔스닷컴, 데일리 호텔, 아고다 이런 걸 보고 그 호텔 지배인들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호텔은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목표에 연간 목표나 아니면은 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많이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화 가등률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상품 수출 가액에서 수입 원자재 값을 공제한 값에서 수출 가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외화 가등률을
구하는 공식은 추후에 여러분들 같이 설명하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점유율과 객실 수입 단가도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일드 매니저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호텔 지배인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일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호텔 내 행사들이 웨딩도 있지만 베이비 샤워도 있고 또 브라이드 샤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행사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또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로 대처해야 대한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F&B 문제 중에 뭐 에피타이저가 뭔지 아니면 풀코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 F&B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 서비스 자체는 어떤 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턴어웨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객실이 초과를 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예약 초과가 되었을 때 객실이 부족한 경우 자기 호텔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고객한테 미안하니 그런 것들을 조금 흔히 말하는 웃돈이라고 그러죠. 그게 초과하는 비용을 조금 더 고객한테 지원을 해서 다른 호텔로 모셔 드리는 그런 게 바로 턴어웨이 서비스인데요. 뭐 그런 것들, 턴다운 서비스. 고객이 자기 전에 침대 다 정리해주고 불 꺼주고 거기 잠자리에 뭐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턴다운 서비스거든요.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고 호텔 안에 방까지 있다 보면 한 6시 반이나 7시쯤에 똑똑똑 밖에서 한 다음에 턴다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거기 재생산부서 하우스키퍼가 턴다운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답이 없으면은 3번 대답이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금 어질러져 있는 이불 객실을 정리를 해주고 화장실 수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욕실의 수건, 화장실 휴지, 뭐 기타 등등 애머니티들을 생산을 해주고요. 제가 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특급 호텔 서비스가 좋은 게 자기 전에 간단한 초콜릿이 이불 다 개어진 곳에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밤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과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턴다운 서비스라고 레터까지 적어줘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 턴다운 서비스의 퀄리티가 얼마나 큰 만족을 좌우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턴다운 서비스가 있다는 거. 그 외에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백이스 다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퇴실 시 전화 한 통 하면 거기에 있는 벨맨이나 포터가 그 자기의 캐리어나 짐을 가지고 호텔 현관 앞으로까지 운반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팁을 주진 않는데 이런 것들도 서비스 안에 호텔 서비스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컨시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컨시어즈가 하는 일들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호텔에 관한 정보나 외부 레스토랑, 그리고 관광정보극장, 그리고 교통편 등 각종 안내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컨시어지에서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진보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만 이런 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는 약간 다재다능한 만능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컨시어지들의 역할, 각자 지배인들의 역할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룸 객실이 어떤 게 있는가? 더블룸, 싱글룸, 트윈룸, 뭐 스위트룸, 코너 스위트, 뭐 풀 스위트, 스튜디오 스위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 종류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뭐 더블룸 같은 경우에는 2인용 침대를 설비한 객실로 되는 건지 아니면 객실의 넓이가 뭐 16제곱 스퀘어 미터 이상인지 뭐 이하인지 이런 걸로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 침대의 규격은 뭐 138, 195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지 어떻게 이렇게 더블룸, 싱글룸, 뭐 트윈룸, 뭐 기타 등등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객실이 분류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론상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호텔의 전반적인 건데요. 미국식 호텔과 유럽의 호텔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격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격을
뭐 어떻게 뭐 조식 포함인지 아니면 뭐 호텔이 다 투숙객의 식대를 포함해서 총 숙박 요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식이 포함인지 아니면은 뭐 기타 먹을 거는 미포함인지 객실 요금과 식대를 분리해서 또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시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관광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복합성, 입지 의존성, 변동성, 공익성, 컨벤션 산업이랑 거의 비슷하죠. 서비스성 이런 것들이 어떤 관광 사업의 특성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플레이스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입지와 공간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관광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는요. 남방 국가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리조트 개발 그리고 복합 리조트 아니면 관광 단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관광 도시로 완전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을 하고 그 플레이스에 대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법령 기타 등등 이런 관광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광 사업체가 하는 사업들 그리고 종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관광 사업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법규와 법률 문제긴 한데요. 여행업, 관광 숙박업, 카지노업, 카지노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그 다음에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기타 등등 많은 관광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관광 사업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호텔과 컨벤션 산업 중에 파트 1, 파트 2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영어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게 됐을 때 뒤에 부분을 단어들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어휘를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개씩은 진짜 외워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어 문제 지문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되니 이런 어휘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충분히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학습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반드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수업이 시작됐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이와 이론을 같이 병행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